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수상한 목욕탕입니다. 요즘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목욕탕을 찾는 일이 줄어들었죠. 저는 목욕탕을 가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와 느낌만으로 목욕탕은 작은 커뮤니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네 대중 목욕탕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게 되니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소한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기도 한다고요. 이런 일상적이며 친밀한 공간에 뭔가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 아닐까요? 수상한 목욕탕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과 비현실적인 느낌이 묘하게 교차되며 새로운 판타지를 경험하게 하는 책이죠. 내게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는 것 중 최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알지도 못했던 친척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책에서는 돈이 아닌 목욕탕이었다는 건데 상속치고는 좀 묘하죠. 이 책의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리오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동생과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동생 사오는 낯을 가리고 낯선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집에서 살림을 맡아 하고 리오가 다니는 회사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빠듯한 살림에 집세도 못 낼 형편이 될 참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고 평생 그 존재도 몰랐던 외삼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산이란 오래된 목욕탕과 거기에 딸린 살림집이었죠. 사실 리오와 사오는 가릴 처지는 못 되었는데 그 유산 상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경영을 가능한 계속해 나가며 건물과 현재 근무하는 두 직원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크게는 아니어도 매달 수익이 생기고 집도 딸려 있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리오와 사오는 목욕탕을 찾는 손님들의 자잘한 수수께끼들을 듣고 해결해주며 점차 목욕탕 운영에 적응해 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욕탕이 보통의 평범한 목욕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목욕탕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비밀에 한 걸음 다가가는 부분부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며칠 후에 대면한 미무라 씨는 내가 멋대로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근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어느 쪽인가 하면 피부가 하얀 편이다. 숱이 많은 머리를 7:3 가르마로 갈라놓고 짙은 남색 양복을 입었다. 굉장히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이목구비는 뚜렷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 됐든 눈에 띄지 않을 외모다. 나이는 나와 비슷한 20대 중반쯤으로 보인다. 아침부터 카페에서 그런 미무라 씨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나 혼자였다. 사오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봤지만 오지 않았던 것이다. 뭐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뵙자고 한 건 사실... 조심스레 말을 꺼내긴 했지만 좀처럼 다음 말이 나오지 않는지 머뭇거리는 미무라 씨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자 겨우 입을 열었다. 세무조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세무조사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고 있는 세금이 매우 적다, 즉 탈세가 의심될 때 보통 진행됩니다. 탈세? 우리 목욕탕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전화할 때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탈세의 일반적인 패턴은 영업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실제보다 적게 보이게끔 만드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매출을 적게 또는 경비를 많이 신고하는 거죠. 여기까진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사쿠마 씨가 물려받으신 행운 목욕탕의 경우에는 나는 긴장이 됐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 사실 신고 내용에 미심쩍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무라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익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거든요. 네? 매출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경비가 지나치게 저렴해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목욕탕과 비교해서 일단 말도 안 되는 정도죠. 그런가요?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깜짝 놀란 댁에 미무라 씨는 계속 설명했다. 신고 내역상으로는 적긴 하지만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확인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거든요. 미무라 씨는 열정적인 말투로 말을 이었다. 저도 그 동네의 역 반대편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근처에도 다른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지만 위치도 역에서 가까워서 손님은 행운 목욕탕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폐업했군요.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평균적으로 손님이 그 정도인 경우에 흑자가 난리 없거든요. 운영하시는 목욕탕은 영업 시작도 2시라서 빠른 편이고요. 영업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경비도 늘어납니다. 뭐 그만큼 문을 닫는 시간도 이른 편이라서 상쇄되겠지만요.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까 말씀하신 경비가 저렴하다는 건 예를 들면 우선 인건비죠. 애초에 직원을 2명만 두셔서 직원 수가 적은 편인데요. 하긴 그건 나도 신경이 쓰였던 점이다. 직원분들의 급여도 파격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모르고 있었다. 사무 업무를 맡고 있는 엘렌이 월말에 장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이름뿐인 오너, 아르바이트를 하는 감각으로 카운터를 맡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노동 강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여는 꽤 높게 설정된 편입니다. 그리고 수도나 가스요금, 목욕탕의 경우에는 그게 경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것도 많이 안 나오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목욕탕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장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유보다 비용이 절감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한 정도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 운영이 되는 걸까요? 나는 의문스러운 점을 질문했다. 다른 목욕탕처럼 욕탕에 물이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청소도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미무라 씨는 조용하게 말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자세히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군요. 나는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만 쳇바퀴 속 햄스터처럼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다. 적어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무라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엔 제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회사에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상사를 비롯한 주변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탈세가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있으니 일부러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죠. 전에는 예전 사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급여나 전기, 가스, 수도요금 모두 실제로는 지출이 더 있지만 자비로 충당하면서 장부에 적게 기재하는 거라고요. 그런 게 흔히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미무라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개인이 경영하는 가게가 적자일 경우에 업주가 자비로 충당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장부상에 굳이 흑자로 보이게끔 기재하면서까지 세금을 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나다 씨가 돌아가시면서 조카분들이 물려받으신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건 그렇다는 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무라 씨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쿠마 씨는 카운터를 주로 보시고 격리나 관련 업무는 직원분들에게 맡기고 계신 게 확실히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직원분들이 본인들의 판단으로 하고 있단 거군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당혹스러움이 밀려온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를 하고
본인들의 가게도 아닌데 자비로 수도 요금이나 다른 비용을 충당하면서 행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게다가 흑자로 보이게끔 장부를 조작해서 업주에게 이익이 나도록 만들고 있죠. 아시다시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찾지 못해 아마도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었을 내게 미무라 씨는 다시 말을 건넸다. 당연히 무척 드문 일입니다. 점잖은 또 다정하게도 느껴지는 목소리다. 저 하고 입을 연 나는 혼란스러움을 담아 물었다. 뭐라고 하면 좋을지,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잠시 말이 없다. 하지만 뭔가 뒷말이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내가 묻자 미무라 씨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어느 정도는 제 머릿속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가 멋대로 하는 상상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쩌면 그 직원들에게는 은밀한 목적이 있고 목욕탕은 그 은신처인 게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굉장히 상상을 보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보일러에 장작을 지필 때 무언가를 함께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물건을 소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범죄 증거물 같은 걸 소각해주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거나 어떠한 조직 또는 업자와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말이죠. 그게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면 목욕탕은 이익을 따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나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다. 가격대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정장에 무난한 넥타이, 누가 봐도 성실하고 똑똑해 보이는 이른바 상식선에서 판단할 타입인 사람. 하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상식선에서 판단할 타입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목욕탕의 단골 할머니 손님들, 삼촌이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른 구석이 없는 게 아닐까.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끼리 나눈 얘기인 걸로. 미무라 씨는 내 얼굴을 보고 약간 겸연쩍은 듯 덧붙였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고 물론 말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만큼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휴.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사쿠마 씨가 아시는지 궁금했고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려 두고 싶었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설마 그 직원분들이 정말로 그런 쪽 분들은 아니겠지만 평범하진 않으니까요. 여기서 나는 아까부터 막연하게 궁금했던 점을 또렷하게 의식했다. 혹시... 네. 저희 목욕탕에 근무하는 미나카타 글렌과 엘렌 두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방금 했던 말은 그렇게 들렸다. 그 말이 아니더라도 행운 목욕탕에 대해서 신고서 숫자 외에도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사실 목욕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이 들어서요. 그리고 근처 목욕탕이 폐업을 했거든요. 집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좁은 편이라. 미무라 씨는 뭔가 핑계처럼 말하고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다 보니 전에 삼촌분이 계실 때 몇 번 가서 직원분들을 받고 손님들끼리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쿠마 씨가 물려받으신 후에도 2번 정도 갔습니다. 혹시 오셨을 때, 참고로 제가 갔을 때 카운터는 사쿠마 씨가 보셨습니다. 물론 기억은 못 하시겠죠. 그는 눈을 살짝 크게 뜨며 말했다.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미무라 씨는 계산서를 본인 쪽으로 가져가며 다시 말했다. 모쪼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유난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방금 드린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부자연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하니까요.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의논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미무라 씨가 목욕탕을 찾았다.
10시가 지난 시간에 와서 평소처럼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만 한 뒤 요금을 내고 천막을 지나갔다. 목욕을 마치고 나갈 때도 평소처럼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지만 어딘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어색해서 나도 덩달아 불편한 느낌이다. 예전에 사오가 종종 뒤뜰에서 만나는 글렌을 두고 친하진 않지만 친구 같은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과 비슷한 감각으로 나도 미무라 씨를 친구 같다고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은 어딘가 서먹서먹한 것 같다. 오전에 구라이시 씨랑 찻집에 있는 걸 봤기 때문일까? 만약 그렇다고 해도 특별히 어색할 것은 없다. 아마 없을 텐데. 의문을 품은 채 마감을 하고 퇴근한 후 목욕탕에서 두르는 앞치마를 벗기도 전에 문자가 왔다. 발신인을 보니 미무라 씨다. 약간 긴장하면서 내용을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손목시계를 두고 왔네요. 왼쪽 가운데 사물함으로 기억하는데 다음에 갈 때까지 보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뭘 두고 가서 연락한 거구나. 나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고 샌들을 대충 신은 다음 목욕탕으로 넘어갔다. 뒷문을 지나 대기실로 들어가자 내 담당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이상했다. 마감을 한 직후여서 아직 두 사람이 정리하고 있을 텐데도 묘하게 고요했다. 남탕 탈의실에 들어서자 웬일인지 불이 꺼져 있다. 그렇다고 아주 깜깜하지는 않았다. 유리 미닫이 문 너머로 욕탕에서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상시의 불빛과는 다르다. 희미하다고 할까? 깜빡인다고 할까? 이런 비슷한 상황을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다, 고지마 씨다. 목소리가 큰 단골 할아버지 손님. 지금의 나처럼 깜빡 놓고 간 손목시계를 가지러 왔었다. 미무라 씨의 시계를 금방 찾아낸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 시계를 집어넣고 욕탕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욕탕에는 낯선 연두색 불빛이 일렁이며 안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타일의 벽화와 함께 사람의 형체도 보인다. 여자가 하나, 그리고 남자가 둘?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리자 더 잘 듣기 위해 나는 미닫이에 손을 대고 당겼다.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내 손이 떨리기 때문일까. 아주 살짝만 열려고 했는데 확 열리고 말았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나는 들어가기로 했다. 글렌과 엘렌은 이쪽으로 등을 보이고 있다. 그와 마주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은 글렌의 넓은 등에 반쯤 가려져 있는 걸 보고 조심스레 움직였다. 벽에 등을 붙이고 몸을 최대한 밀착시킨 다음 들어오자마자 어둠에 몸을 숨겼다. 글렌이 평소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고 거기에 엘렌이 몇 마디 보태는 것이 들려왔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뭔가 보고하는 듯한 모습이다. 또 다른 목소리, 내가 모르는 목소리가 그에 응한다. 나이 든 남자의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어딘가 또렷한 목소리. 예전에 그런 목소리를 누군가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고지마 씨다. 그리고 그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나는 등을 벽에 붙인 채 몸을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다. 글렌의 등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자 그와 동시에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불빛은 천장의 형광등도 아니고 손전등 같은 종류도 아닌 듯하다. 두 사람과 의문의 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닥불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 불빛을 사이에 두고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 아니,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연두색 빛을 띠는 건 아마도 그런 색의 빛이 반사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 그 형체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며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잠깐만,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보기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체격은 평범하다. 셔츠와 바지는 짙은 갈색 아니면 모스그린 같기도 하다. 연두색 불빛 때문에 원래 색상은 알 수가 없다. 평상복 같기도 하고 작업복 같기도 한, 게다가 낡은 듯도 한 옷차림. 그게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원래 좋은 옷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입은 사람의 이목구비가 수려하기 때문일까? 훤칠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나로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이목구비. 기억 속의 얼굴보다는 얼굴이 길고 약간 거친 느낌이지만 반듯한 눈썹이나 살짝 눈꼬리가 처진 큰 눈망울은 마치, 아니 잠깐만.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과 더욱 자세히 보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충돌하더니 후자가 이긴 듯하다. 나는 거의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옆으로 더 몸을 움직여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때였다. 거기서 뭐해? 어딘가 그리움이 느껴지는 눈망울이 또렷이 나를 향하고 살짝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렇게 물었다. 고지마 씨가 말한 우리 삼촌의 목소리. 기도 변호사님이 말한 돌아가신 게 확실한 삼촌의 목소리다. 스즈코의 큰딸 리오구나. 목소리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내 이름을 말했다. 나는 무릎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바위 같은 몸에 달린 다부진 팔이 내 몸을 지탱하고 있었으니까. 근래는 살며시 부축했지만 나는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었다. 내 발로 이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다른 버팀목이 필요했다. 육체적으로 나보다 크지도 튼튼하지도 않을지라도 의지가 될 버팀목이. 동생분을 불러오는 게 어떨까요? 엘렌이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듯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잊은 채 달려나가고 있었다. 사오, 일어나. 나는 침대에 몸을 기울여 동생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왜, 무슨 일인데? 사오는 실눈을 뜨며 불났어? 지진? 도둑? 하고 묻는다.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일어나봐. 갈 데가 있어. 잠옷 위에 카디건을 덮어주고 나는 사오의 손을 끌어 목욕탕에 데리고 갔다. 잠에 취해 눈을 껌뻑거리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정신이 없던 게 다행이었다. 아무래도 지금 목욕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생의 등을 뒤에서 밀며 남탕의 천막을 지나 욕탕으로 향했다. 사오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언니 하고 중얼거리듯이 입을 열었다. 아까 나 깨웠지? 응. 그럼 이거 꿈 아니야? 응, 아니야. 욕탕 안쪽에서 환상 속 모닥불처럼 일렁이는 불빛, 그 옆에 서 있는 세 사람의 형체가 하나같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미나카타 글렌과 엘렌, 그리고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는 형체가 사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목소리를 냈고 나는 그 말뜻을 알 수 있었다. 많이 닮았구나. 엄마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가까이 와보렴. 삼촌은 사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손짓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렌이 말했다. 삼촌께서는 이 빛에서 멀리 떨어지실 수 없거든요. 사오는 아주 잠깐 망설이더니 이내 주저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쪽을 향해 다가갔다. 나도 그 뒤를 따른다. 사오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사오의 뒤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멈춰서자 삼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을 열었다. 사오구나. 네. 사오가 말하자 나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삼촌이 말을 걸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사오는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시즈코를 많이 닮았구나. 직접 봤던 건 2살 때가 마지막이지만. 그렇군요.
시즈코가 아직 아기일 때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갔어. 삼촌은 사오와 내 얼굴을 차례차례 바라보며 설명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이미 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직 갓난아기였던 시즈코를 돌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살던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시즈코를 맡기기로 했지. 어머니가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왔을 무렵엔 2살이 된 시즈코는 그 사람들을 잘 따르게 됐고 부부도 정이 많이 들었던 거야. 워낙 사랑스러운 아이였으니까. 입양을 원한다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어. 본인들이 필요할 때 아이를 돌봐줬는데 이제 다 됐으니 돌려달라고 할 수 없었던 거지. 어쨌든 한 동네에 사니까 왕래도 가능하고 그런 생각에 승낙했지만 이윽고 부부는 자취를 감췄어. 주위에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지. 아무래도 아이를 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 불쌍한 어머니는 크게 상심하셨어. 아버지는 또 딸을 바라셨던 것 같지만 결국 아이가 생기진 않았지. 그로부터 5, 6년 정도 후에 성장한 시즈코의 사진들, 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우편으로 배달됐어. 편지나 메모, 보낸 사람 이름도 없었고 소인은 도쿄였어. 심지어 도심 한복판이라 실제로 살만한 동네는 아닐 것 같은 위치였지. 아무래도 찾긴 힘들 것 같았는지 부모님은 끝내 포기하셨지만 슬픈 사연이다. 어떻게 맞장구를 쳐야 할지 난감해하는데 역시 라고 해야 할지 사오는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반응한다. 그렇군요. 내가 동생과 그 후로 교류가 없이 행방을 찾아달라고 기도 씨에게 부탁한 후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건 그런 이유였어. 결국 시즈코가 이미 죽은 걸 알고 그 딸 내게는 조카인 너희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지. 그러기로 하자마자 면목없게도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던 거야. 이번에는 사오도 잠자코 있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라고 대꾸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랬던 내가 어째서 이렇게 삼촌이 자신의 몸 희미하게 일렁이는 전신을 내려다보듯 손짓하며 말을 이었다. 욕탕 타일 위에서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이 행운 목욕탕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야. 어떻게 특별하다는 거지? 나는 마른 침을 삼켰고 사오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설명은 나보다 엘렌이 더 잘해줄 테니까. 삼촌은 한 손으로 엘렌을 가리키며 부탁하지 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소설의 중반부쯤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에서 목욕탕이라는 공간 설정이 꽤 이색적이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 리오와 사오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인물로 특히나 사오는 낯선 사람과의 대면에 힘들어하죠. 그런 주인공들이 목욕탕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서 손님들과도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하고 게다가 목욕탕을 찾는 대부분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도 풀어나가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더 길게 이어졌으면 더욱 재미있겠다 싶어서 책이 시리즈로 나와도 좋겠다 싶었고요. 오늘은 약간은 미스터리하면서도 판타지적 요소가 돋보이는 코지 미스터리 수상한 목욕탕을 함께 했습니다. 목욕탕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바나나 우유가 땡기네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